최근에 제가, 에이트를, 비판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제 스스로도 상당히 힘들고 해서, 이제 오늘 자취방에서 쉬기 전에, 아, 마지막 마무리 영상을 한번 멋지게,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에이트를 이제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 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인공지능에 대한 책은 한 5년간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미래학에 대한 책은 한 10년간 썼고, 그러니까 칼럼을 쓴 기간이 제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독서 자체를 오랫동안 하고, 그러니까 독서를 기본 20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슬슬 글쓰기에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독서, 이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좋다면 15세 이후의 독서를 본격적인 독서라고 할 수 있고, 저는 20세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독서는 그 이전에 물론 어려운 책도 봤고 고전들도 보긴 했지만 그것이 저의 그 독서다라고 저는 좀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그래도 뭔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재미있게도 이 에이트 책에서 뭘 발견했냐면 이지성 씨가 정말 인간적인 분이구나. 참 내가 이 에이트를 비난했던 거를 어쩌면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이 이지성 씨는 이 책에 복선을 참 많이 깔아놨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AGI 시대에 인공지능의 미래에 맞게 될 어떤 단어들하고, 그 다음에 AGI가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갔을 때, 인간에게 남게 될 어떤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잠시 이동해야겠다. 자, 잘 보이실지. 자, 여기 보면은 AGI 쪽에 있는 게 있고요. 교집합 쪽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 빨간 글씨로 된 게 이제 인간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입니다. 읽어보자면요. AGI에 관련된 AGI가 앞으로 하게 될, 그러니까 이 지구 문명에서 물론 인간도 AGI가 하는 일을 맡긴 하겠지만 주도하지는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자, 잘 찍히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지식, 생산, 물질, 인과, 논리, 이성, 탁월, 수학, 생존기술, 배려, 문제 해결, 돌봄. 상당히 많은 지금까지 호모 사피엔스들이 해왔던 단어들이죠. 지식, 생산, 생산성, 그러니까 뭔가 제조업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물질을 다루는 부분, 물질을 연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성, 탁월성, 수학, 인과적, 논리적, 생존기술, 배려, 보편적인 배려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차별하지 않을 거니까.
문제 해결, 돌봄. 문제 해결 인공지능이 더 잘하죠. 잘하게 되죠. 지금 이미 더 잘하고 있는 분야가 이미 생기고 있고 인간을 더 잘 돌보게 되죠. 끝까지. AI라는 그 AI가 아니라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도 로봇들이 인간을 굉장히 잘 돌보죠. 자, 이효령 선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효령 선생이 한 말은 이지성 같은 이씨네요. 이지성 씨가 한 말과 반대입니다. 이효령 씨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비유는 인공지능은 엘리베이터다. 왜 인공지능이 엘리베이터냐? 고층 빌딩을 올라간다고 쳤을 때 운동선수가 있고 5살 애가 있고 할머니가 있다고 쳤을 때 누가 더 잘 누가 더 빨리 고층 빌딩을 올라갈 수 있겠느냐? 당연히 운동선수죠. 사지가 멀쩡한 운동선수. 그런데 인공지능이 우리 문명에 나타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엘리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5살짜리 애나 할머니나 운동선수나 똑같이 같은 속도로 고층 빌딩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운동선수가 야, 나 운동선수야. 나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탈 거야. 근데 63 빌딩이야. 예. 올라가는데 그때 63 빌딩 올라가는데 2-30분 걸리던가? 아무튼 가끔 보면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어요. 63 빌딩까지 계단 올라가기. 근데 할머니하고 5살짜리 애는 한 몇 분 만에 올라가겠죠. 또는 고속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래도 뭐 1, 2분은 걸리겠죠. 1, 2분, 2, 3분은. 그런데 그 10배가 걸리죠. 운동선수는 그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예. 자, 이효령 선생의 엘리베이터 비유에서 디지털을 차단하라라는 그 말이 과연 우리가 디지털로 존재하는 사물지능으로 존재하는 인공지능 친화적인 인간으로 만드는데 더 유리한 것이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두뇌로 만드는데 더 유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책에서 인간의 두뇌는 가소성이 있을 때 15세 이전에 익숙한 분야에서 고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전화 상담을 하나 할 텐데 투자 상담이에요. 부동산 투자와 금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되게 간단해요. 부동산의 인구가 감소하면 좋을 리가 없어요. 자, 금의 가치는 무엇 때문에 가장 나빠질까요? 금의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이 과거에 달러를 보증해주던 근본위제 시절의 추억을 인간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금을 사모으고 있고요. 왜? 자기들한테 금이 생기면 다시 기축통화를 자기 나라 돈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달러 패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금을 모으기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금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면 그 상대국에 그동안 모았던 금은 뭐가 돼요? 그냥 똥값 되는 거예요. 똥값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금에 대한 환상이 그동안 인류가 가져왔던 금에 대한 환상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유교 문화가 사라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에서 제사가 굉장히 소중했는데 지금 제사 잘 안 지냈잖아요. 그죠? 세대가 갈수록 제사가 사라져 간다고 그러거든요. 한 2, 30년 내에 제사 문화 자체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다. 이런 박영수 미래 포럼,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 그 강의에도 그런 게 나오죠. 자, 제가 최근에 그 수축사회라는 책을 쓴 홍성국 씨의 그 강의를 한 5편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통찰력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그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냐. 여러분, 홍성구 씨가 몇 살 때부터, 예전에 그 왜, 정치의 고수가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정치를 가르쳤던 분이 훌륭한 정치인을 하다가,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 정치를 언제부터 공부했냐면, 7살 때부터 공부합니다. 할아버지의 것 때문에. 자, 근데 홍성국 씨는 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5살 때 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경제신문을 봤대요, 어려서부터. 근데 홍성국 씨 지금 한 60쯤 돼 보이던데, 60대 한 초반 정도 보이던데, 어렸을 때 경제신문이 거의 다 한자였대요. 근데 자기는 일찍이 한자 한문을 뗐기 때문에 아빠의 경제신문을 아마 10살 이전? 그러니까 거의 7살 때부터 아빠의 경제신문을 같이 봤답니다.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홍성국 씨가. 10살 전후부터. 뛰어난 두뇌는 뭔가에 익숙해지려면은 가소성이 있을 때 그것과 친해져야 됩니다. 디지털하고 친해져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 나이 먹고 디지털을 차단하고 디자인 띵킹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해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디지털과 친하면 철학을 못 하나요? 디자인 띵킹을 못 하나요? 융합을 못 하나요? 디지털하고 친하면? 그런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디지털이 여러분 아크릴 물감이 몇 년 갈지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온 지 2, 300년밖에 안 됐는데. 자, 유화는 수천 년 간다고 지금 나와 있죠. 왜? 수천 년 전에 썼으니까. 근데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디지털을 유튜브 영상만 보는 애는 철학을 못할까요? 디자인 띵킹을 못할까요? 영상 세대인데. 전 책 보는 애들보다 디자인 띵킹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각적 사고가 더 높고 영상으로 공부한 애들이. 자, 홍성국 씨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경제신문을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축사회라는 책은 쉽게 보면 안 되고 홍성국 씨의 경고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관해서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상담을 할 거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어떤 식으로 해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산업적인 용도로서의 가치만 남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물, 그러니까 제사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지금 중국이나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예식에 금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 금의 뭐랄까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금 소비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사가 줄어들듯이 추상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산업적인 가치만 남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금 열심히 사모았던 사람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금방 오진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지금 던지는 겁니다. 부동산은 좀 더 빨리 이제 망가져 가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할 때 꼭 뭐 이지성 같은 작가 말고 꼭 우리가 유튜브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노장사상의 최진석, 그 다음에 인문학에서 몸을 중요시하는 고미숙 씨, 그 다음에 노후 설계, 금융의 노후화를 대비하는 강창희 씨, 애들 뭐 학원비에 쓰지 마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300명이 지금 부모의 연금에 300만 명의 청년이 부모의 연금에 의해서 살고 있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연금 계속 달라고. 근데 밝혀지게 되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이런 300만 명의 젊은이가 일본에 있고 물론 일자리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하고 한국하고 상황은 다르다고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20, 30년 격차가 있는데 20, 30년 동안 인공지능이 훨씬 발달했을 때 우리는
일본과 비슷한 상황을,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금은 일본은 일하는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취업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 왔을 땐 전혀 달라진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예전에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강의로서는 박상철 씨, 장수학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홍성국, 박상철, 강창희 이 세 사람이 자본주의의 노후화, 어떤 자본주의의 노후화로서의 어떤 고령화까지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공부하지 않고 미래 투자를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든 금 투자를 하든 그림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아무튼 그 미래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인문학에 있어서는 저는 최진석과 고미숙 씨를 추천하는 바이고, 물론 뭐 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뇌과학하고 미래학을 공부를 했다고 치면은 이 홍성국 씨는 50년 동안 경제 공부를 한 거예요. 거의 50년 동안. 거의 10살 때부터 경제신문을 봤다고 치면, 자기 아버지가 보던 경제신문. 먼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사색해보는 그 축적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다시 이지성 씨의 그 에이트란 책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어떤 하나의 고마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꼬는 겁니다.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자, AGI하고 사람이 중간 정도로 하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창의, 비유, 은유, 공감이에요. 자, 조명을 좀 때리고 종이에다가 짠, 좀 보이실까요? 가운데 교집합. 창의, 비유, 은유, 공감. 이 네 가지는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동시에 왔다 갔다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다룰 수 있는 분야다. 교집합의 분야다. 이렇게 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호모사피엔스의 탁월성과 모든 인과관계, 상관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우리 이지성 씨가 잘 아는 그 상관관계, 조금만 그냥 관련이 있으면 갖다가 그냥 붙여버리는 상관관계,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인과성과 논리에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는 탁월성을 인공지능이 다 차지하게 됐을 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잖아요. AGI. 그 이후에 인간은 과연 이지성의 에이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4, 5, 6, 7, 8 5개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하나씩 하기가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빠져가지고 오늘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4번 디자인, 5번 철학, 에이트 6 융합, 에이트 7 문화인류학. 여러분, 문화인류학보다 진화생물학이 더 중요합니다. 학문 분야로 따지자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8번 공감이나 뭐 봉사. 그런데 제가요, 이지성 에이트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대학 입시 준비하라고 해도 이거 8개 뽑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 준비할 때요, 디자인 띵킹, 철학, 융합 능력, 이게요, 그 뭐냐면 우리가 면접 시험 볼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화인류학, 체험. 그러니까 8번에 공감, 봉사, 이거 면접 시험 볼 때 꼭 보는 거거든요. 그럼 1, 2, 3번이 뭐였더라? 디지털을 멀리하라? 이거는 요거 하나만 좀 전혀 반대, 그러니까 막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 아무튼 디지털을 멀리하면은 우리가 저기 입사 시험이나 대학 입시에 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좀 빼고, 2번, 3번이 뭐였지? 3번 두잉하라. 오케이,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실제 참여와 체험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doing 하는 것도 뭐냐면은요. 입시하고 입사에서의 그 시험 볼 때 면접 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에이트 E2가 뭐였죠? 칼비트 교육하고 뭐 몬테소리 등등 나오고 E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너무나 좀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해가지고 이제 몬테소리 칼비트를 갖다 붙였는데 2에 제가 이제 너무 어이없다. 축적의 시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계급 사회, 뭐 1계급, 2계급, 이거 자체, 이 논의 자체가 이게 잘못된 관점이다.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3, 4, 5, 6, 7, 8이, 이지성 8의 3, 4, 5, 6, 7, 8이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입시학원에서, 이렇게 면접 시험을 준비하라. 라고 만약에 책을 썼다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입시 그 면접 준비. 면접관과 대화를 잘하는 법, 막 이런 거. 더 적합해. 근데 인공지능 시대 이 에이트를 해야지 인공지능하고 대체되지 않고, 이게 전혀 관계가 없어. 제가 봤을 때 관계가 없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이지성 씨가. 그런데 뭐 하나는 잘 알고 있는 것 같냐면은, 입시 면접 때 잘 통과하려면 이 에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제목은 뭐냐면은, 입시 면접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트. 했으면, 내가 박수를 칠 수가. 잘 뽑았어. 라고. 근데 인공지능을 대비해서 뽑는 걸로는 너무너무 허접하고 관계가 오히려 멀어요. 관계가 오히려 멀어.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거죠. 인공지능 책이라고 이거를 썼으니. 자,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 AGI가 심지어 창의, 비유, 은유, 공감까지도 AGI가 가능했을 때 인간애가 뭐가 남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지성 씨의 에이트를 존경할 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발저려. 앉아서 하니까. 발저리네. 빨리 끝내야지. 빨간색으로 썼어요. 자, 한번 보시고. 놀이. 그냥 놀이. 예. 실수, 어이없음, 영성이나 신앙, 문제 양산. 그러니까 인간은 장난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해요? 인공지능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인과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이트에서 디자인 띵킹이나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접 시험 볼 때 얘가 논리적 사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즉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죠. 근데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것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겨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본격적인 인공지능을 대비하는 책이 아니라 입시 면접용 책이라고요. 입시 면접에 도움이 되니까 에이트 사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관점만 바꾸시면 돼요. 이 책은 대학 입시하고 회사 입사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싸요. 17,000원이면 2만원 줘도 괜찮은 책이에요. 단지 관점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이 다른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놀이, 실수, 어이없음, 영성, 신앙, 문제 양산, 비인과 비지식. 지식책에 편입되지 될 수 없는 스토리텔링 같은 거. 그 스토리텔링도 역사가 계속되면 그것이 문학이라는 지식체계에 편입이 되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때는 아직 그것은 지식체계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철학보다 디자인 띵킹보다 더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라고요. 스토리텔링 안 나오잖아요. 이거 입시 면접 준비책이라니까 지금 이게. 비지식에는 부연 설명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어야 돼요. 제가 이거 시간이 되면은 이 도표 이 두 개의 원으로
정말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서를 한번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비지식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편애. 인간은 편애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보편적인 배려와 돌봄을 하게 되고요. 꿈.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다른 차원에 갔다 오는 꿈이라든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꾼다거나, 그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은 뭐가 되죠?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소설이 되잖아요. 다음 중요한 거. 도전, 용기, 충동, 성적 충동 포함해서. 충동, 성충동 포함해서. 이유 없는 그냥. 여기가 바로 인간의 영역이에요.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영역. 제가 에이트를 보고서, 이제 이지성 씨의 약간의 존경심을 갖게 된 건 뭐냐. 이지성이 인간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지성 씨는 에이트를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나라는 제목, 부제를 달고서 에이트를 썼는데, 이 에이트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실수, 에이트를 선별의 실수, 어이없음, 선별의 어이없음, 영성과 신앙, 거의 신앙에 가까워. 이 8가지야. 그러니까 10개 같은 느낌이야. 10개. 뭐냐면은 내가 이거 신의 산에서 찍어온 거야. 이거 하나님이 찍은 거야. 이거 에이트 해야 돼. 약간 그 10개를 들고 온 듯한 느낌. 신앙, 영성, 문제 양산. 이 에이트대로 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 더 취업을 못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더 생존을 할 수가 없어. 과도기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가 올 때까지 중요한 거는 과도기를 버티는 거거든요. 어떻게 잘 그 고개를 넘어갈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그게 법을 바꿔야 되고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그것을 가장 못하게 하는 게 누구죠? 자유한국당. 근데 이지성은 뭐라 그러죠? 민주당을 찍으면 부자들이 이민가니까 민주당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정책에 있어서도 더 진보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당이 민주당이에요. 정의당보다 오히려 더. 정의당은 왜 더 이 AI 정책에 더 보수적이냐면은 노동자들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노동자들이 해고되면 안 되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편이니까, 표밭이니까. 그래서 막 최저임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하니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거나,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으로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정당은 오히려 민주당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당보다. 가장 인공지능 시대를 저해하는 당은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그 방향성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 로봇 정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잘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을 찍으면 부자들이 이민 가니까 찍지 마라라는 게 이지성 TV의 어떤 이슈죠. 너무 중요한 이슈더라고. 그게 보니까 자기는 부자를 많이 안다. 부자들은 이렇더라. 우리나라는 물려받은 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려받은 부자가. 그 돈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그들이 세금을 덜 내고 우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서 우리는 가난해지고 그들은 부를 더 축적해온 게 아닌가. 합법적으로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도 많지만 굉장히 많았던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나라였죠. 지금까지.
특히 아무튼 해방 이후에 쭉 했지만 박정희 이후에도 뭐 쭉 그랬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전두환 때 경제가 좋았다.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제 박정희나 이명박이나 전두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뢰 자본이 이게 내가 남이가 식으로 가면서 또 불신감이 커졌죠. 신뢰 자본이 약해졌죠. 최근 시사인을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6.6%였던 우리의 그 신뢰도와 신뢰 자본이 10년 만에 45.3%로 늘었다라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가 여기 잠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넘어가는데, 그런데 어려운 시대였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IMF 직후에 어려운 시대였었는데도 잘 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망한다 이지성 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요? 누가? 자유한국당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놓쳤어요. 아니 4대강 할 때 4차 산업혁명에 둘 다 사가 들어가네. 4대강 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으면 어땠겠어요, 이명박 때. 그리고 아까 거의 뭐 7살, 10살 때부터 경제신문을 읽었다던 홍성국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분이 아마 박정희까지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나 유튜브 강의에서 나옵니다. 강의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전두환 때 3조 호황이었는데 전두환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아무나 대통령이 있으면 훨씬 우리나라가 더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제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박정희 신화와 전두환 신화가 있는데 경제가 성장했다. 그때는 개나 소나, 그러니까 흔한 말로 개나 소나 대통령을 해도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이 얘기를 또 강조하시더라. 사람 사는 세상. 그분이 그때 한국만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너무 좋아서 막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발전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만 기억하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 우리가 경제가 발전했어. 그런데 홍성국 씨 얘기가 아니 그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더 발전했어. 이거예요. 경제 전문가 얘기가. 제가 지금 사실 이지성 씨가 하도 보수파 자유한국당 쪽에 뒷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뒷돈 받은 거 없어요. 없고 하도 그쪽을 이렇게 편들고 해서 제가 반대 얘기를 좀